안녕하세요. 몽실맘이 오랜만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왔습니다. 반가워요. 지금 오늘이 주말로 가는 금요일이죠. 2월 19일 2월 19일 금요일 3시 20분에 찾아뵙습니다.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건 1인칭 단수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 무라카미 하루키 생각나시죠? 제가 그걸 읽은 후로 이분도 이것을 한 몇 년 만에 다시 이게 단편 소설이거든요. 깊은 노르웨이 숲을 발표한 후로 태엽 감는 새도 있었구나. 해변이 가프카 뉴욕타임스 2009년에 애프터 다이크 장편소설 IQ84가 출간되자 한일 양국이 서점가를 점령하며 또다시 밀리언셀러가 되었다. 그의 작품들은 세계 50여 개 이상의 언어로 출간되어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2006년 애프리드 옐리네크와 헤럴드 핀터 등이 노벨 문학상 수상자들이 받은 체코의 프란츠 카프카상을 2009년 이스라엘 최고의 문학상인 예루살렘상, 2010년엔 한스 크리스티안 안데르센 문학상을 수상하여 문학적 성취를 인정받았습니다. 군조 신인 문학상을 수상을 데뷔로 했군요. 무라카미 하루키는 저는 노르웨이 숲을 읽어서 알다시피 많이 기억에 남아요. 오늘 바로 받았어요. 따끈따끈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따끈따끈한 소식을 전해드리려 내가 너무 그동안 소홀히 했던 것 같아가지고 다시 책을 들었습니다. 문학동네에서 홍은주가 옮긴 처음에 돌베개에 1인칭 단수라서 그런지 이게 단편 소설이에요. 길지 않고 이렇게 두께도 이렇게 해서요 금방 읽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돌베개, 크림, 찰리 파커 플레이즈 보사노바, 위드 더 비틀스, 야쿠르 수수아로스 시집, 사육제, 시나가와의 원숭이 고백, 1인칭 단수가 마지막에 나오네요. 그럼 시작해 볼까요? 짜잔! 처음은 돌베개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말해주는 건 한 여자에 대한 이야기다. 그러나 사실 그녀는 그녀에 대해 전혀 아는 것이 없다고 해도 좋을 정도다. 이름도 얼굴도 생각나지 않는다. 그쪽도 아마 내 이름이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그녀를 만났을 때 나는 대학교 2학년 만 20살이 되기 전이었고 그녀는 아마 20대 중반쯤이었지 싶다. 우리는 같은 일터에서 같은 시기에 아르바이트를 했다. 그리고 어쩌다가 하룻밤을 함께 하게 되었다. 그 뒤로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19살 무렵의 나는 내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의 알지 못했고 당연히 타인의 마음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도 제대로 알지 못했다. 그래도 기쁨이나 슬픔이 뭔지는 대충 알고 있다고. 내 딴은 생각했었다. 다만 기쁨과 슬픔 사이에 있는 수많은 현상을, 그것들의 위치관계를 아직 잘 분간하지 못했을 뿐이다. 그리고 그 사실은 종종 나를 몹시 불안하고 무력하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굳이 그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한다. 그녀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 그녀는 단칼을 지었고 가집을 한 권 출간했었다. 말이 가집이지 인쇄한 종이를 연출 비슷한 굵은 실로 엮고 간소한 표지를 붙인 것이 전부인 아주 심플한 소책자로 자비 출판이라고도 하기도 한 민망한 정도다. 그러나 그 안에 담긴 단가 가운데 몇 편은 신기할 만큼 내 마음 깊이 남았다. 그녀가 짓는 단가는 대부분 남녀의 사랑 그리고 죽음에 대한 것이었다. 흡사 사랑과 죽음에 서로 떨어지거나 갈라서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는 않는 사임을 알려주는 것처럼. 당신과 나는 먼 사이였던가, 목성에서 갈아타면 됐던가, 돌베개에 귀 갖다 대니 들리는 것은 흘린 피 소리 없음. 있지. 절정일 때 어쩌면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는데 상관없어? 라고 그녀는 물었다. 우리는 알몸으로 이불 속에 있었다. 별로 상관없는데요? 나는 말했다. 확신은 없었지만 그 정도는 아마 괜찮지 않을까? 요컨대 그저 이름일 뿐이다. 이름으로 무언가가 바뀌지는 않는다. 소리를 크게 낼지도 모르는데? 그건 좀 곤란할 것 같아요. 라고 나는 황급히 말했다. 내가 살던 오래된 목조 건물 벽은 어릴 적에 먹던 추억의 웨하스처럼 얄팍하고 물렀기 때문이다. 이미 꽤 늦은 시간이니 큰 소리를 내면 옆집에 고스란히 들리고 말 것이다. 그럼 그럴 땐 수건을 입에 물게. 그녀가 말했다. 나는 욕실에서 최대한 깨끗하고 쓸만한 물건 수건을 골라와 베갯머리에 놓았다. 이거면 될까요? 그녀는 마치 새 재갈을 시험하는 말처럼 수건을 몇 번 입에 물어보았다. 그리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이거면 됐다는 듯이. 그것은 정말이지 어쩌다 갖게 된 관계였다. 내가 딱히 그녀를 원하지도 않았고 그녀도 딱히 나를 원하지 않았다. 고 생각한다. 같은 일터에서 보름쯤 같이 일했지만 일이 내용이 달라서 제대로 대화를 나눌 기회는 거의 없었다. 그해 겨울 요시아역 근처의 대중적인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나는 설거지나 주방 보조 같은 일을 했고 그녀는 홀서빙을 했다. 그곳 아르바이트생은 모두 학생이었고 그녀만 학생이 아니었다. 아마 그래서였는지 그녀의 행동에서는 어딘가 초연한 분위기가 느껴졌다. 그녀가 12월 중순에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하루는 영업이 끝나고 몇 명이서 근처 술집으로 술을 마시러 갔다. 나도 같이 가기에 따라 나섰다. 송별회라고 할 만큼 거창한 자리는 아니었다. 1시간쯤 다 함께 생맥주를 마시고 간단한 안주를 먹으면서 이런저런 잡담을 주고받을 뿐이다. 그녀가 이 레스토랑에서 일하기 전에는 작은 부동산 사무소와 서점에서 일했다는 사실을 그때 알았다. 어느 곳에서나 상사 혹은 사장과 관계가 원만하지 못했다고 그녀는 말했다. 여기선 그렇게 부딪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지만 월급이 너무 짜서 계속 버티기 어렵다. 내키지 않지만 어디 새로운 데를 찾아봐야 한다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누군가 물었다. 그냥 뭐든 상관없어. 그녀가 코 옆을 손끝으로 문지르면서 말했다. 코 옆에 작은 산막이 2개가 별자리처럼 나란히 붙어 있었다. 어차피 별로 대단한 일거리도 없을 테고. 그 무렵 나는 아사가에 살았고 그녀의 집은 고가네였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요시아에게서 같이 주워서 쾌속 전철을 타게 되었다. 빈자리에 나란히 앉았다. 이미 11시가 지난 참이었다. 찬바람이 거세게 부는 쌀쌀한 밤이었다. 어느새 장갑과 목도리가 필요한 계절이 다시 돌아온 것이다. 아사가야역에 다 와서 내리려고 일어나는데 그녀가 고개를 들어 나를 보고는 있지? 괜찮으면 오늘 너희 집에 가서 자도 될까? 하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긴 한데 왜요? 고관에까지 너무 멀어서 그녀가 말했다. 집도 좋고 좀 어지러나는데요? 내가 말했다. 그런 건 하나도 상관없어. 그녀가 말했다. 그러고는 내 코트 소매를 붙잡았다. 그녀는 좁고 볼품없는 내 자취집으로 따라갔고 둘이서 캔맥주를 마셨다. 천천히 맥주를 다 마시고 나자 그녀는 당연하다는 듯 내 눈앞에서 옷을 홀 벗고 눈 깜짝할 새 알몸이 되어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이어서 나도 똑같이 옷을 벗고 이불 속으로 들어갔다. 불을 껐지만 가스스토브 빛 때문에 방안이 밝았다. 우리는 이불 속에서 어색하게 몸을 맞대고 서로 덮여주었다. 한동안 둘 다 입을 열지 않았다. 갑자기 알몸이 되고 나니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할지 막막했다. 그래도 몸이 점점 따뜻해지면서 긴장이 풀리는 것이 말 그대로 피부로 느껴졌다. 신기한 친밀감이었다. 있지, 절정적일 때 어쩌면 다른 남자 이름을 부를지도 모르는데 상관없어? 라고 그녀가 물어본 것은 그때였다. 그 사람 좋아해요? 수건을 건넨 뒤에 나는 그렇게 물었다. 엄청. 그녀가 말했다. 굉장히 좋아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아. 하지만 그 사람은 나를 그렇게까지 좋아하는 건 아니야. 아니 사실은 따로 여자친구가 있어. 그런데 사귀어요? 그 사람은 내 몸이 갖고 싶어지면 나를 불러내. 그녀가 말했다. 전화로 배달시키는 것처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 나는 잠잠고 있었다.
그녀는 한동안 손끝으로 내 등에 무슨 도형 비슷한 것을 그렸다. 어쩌면 흘려 쓴 글씨였는지도 모른다. 그 사람 말이 난 얼굴은 볼 게 없어도 몸은 최고래. 특별히 볼 게 없는 얼굴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지만 미인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따랐을지도 모른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생겼었는지 지금은 전혀 생각나지 않아서 자세히 묘사할 순 없지만 그래도 부르면 가네요. 좋아하니까 하는 수 없잖아. 그녀가 예스럽게 말했다. 누가 뭐라곤 가끔은 남자한테 안기고 싶어지니까. 나는 그 말을 잠시 곱씹어 보았다. 하지만 가끔은 남자한테 안기고 싶어진다는 것이 여자 입장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심리 상태를 뜻하는지 당시 나는 쉽게 상상할 수 없었다. 사실 지금도 그렇게 잘한다고는 할 수 없지만 사람을 좋아한다는 건 보험 적용이 안 되는 정신질환이나 비슷해. 그녀가 말했다. 벽에 적힌 글자를 낭독하듯이 담담한 목소리로 그렇구나. 내가 감탄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너도 나를 다른 사람으로 생각해도 돼. 그녀가 말했다. 누구 좋아하는 사람 있을 거 아니야. 있어요. 그럼 너도 절정일 때 그 사람 이름을 불러도 상관없어. 나도 그런 거 신경 안 쓰거든. 하지만 나는 그 여자 좋아하지만 사정상 깊은 관계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상대가 당시 나에게도 있었다. 이 이름을 부르지는 않았다. 불러볼까도 생각했지만 도중에 왠지 바보같이 느껴져서 그냥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몸속에서 사정했다. 그녀가 정말로 큰 소리로 남자 이름을 부르려 해서 서둘러 이 사이로 수건을 세게 밀어 넣어야 했다. 무척 튼튼해 보이는 치아였다. 치과에 듣고 싶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정말 괜히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요? 내가 말했다. 거짓말은 아니었다. 불과 몇 시간 전 내 품에서 헐떡이며 큰 소리로 다른 남자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대체 어떤 단카를 짓는지 제법 진지하게 궁금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지금 여기서 소리내어 웃는 건 아무래도 좀 창피하네. 시간도 너무 이르고. 하지만 가진 건 비슷한 걸 한 권 냈으니까 정말로 읽어보고 싶다면 나중에 보내줄게. 내 이름이랑 내 이 집 주소를 알려줄래? 메모지에 이름과 주소를 적어 건네자 그녀는 물끄러미 바라보고 두 번 접어 오버코트 주머니에 넣었다. 연초록색의 꽤 낡은 코트였다. 둥근 목깃에 은색 은방울꽃 모양 브로치가 달려 있었다. 그것이 남양 창문으로 흘러든 햇빛에 반짝였던 것을 기억한다. 나는 꽃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지만 은방울꽃은 이상하게 옛날부터 좋아했다. 재워줘서 고마워. 고가인에까지 혼자 전철 타고 가기 싫었거든. 정말로 그녀가 짐을 놨으면서 말했다. 여자들은 가끔 그럴 때가 있어. 우리는 그때 이미 알고 있었다. 서로 얼굴을 볼 일은 두 번 다시 없으리라는 걸. 그녀는 그날 밤 그저 고가인에까지 혼자 전철을 타고 가기 싫었다. 단지 그뿐이었다. 일주일 후 그녀의 가집이 우편으로 도착했다. 솔직히 그게 정말로 내 손에 들어오리라는 기대는 거의 하지 않았다. 나와 헤어져 고가인의 집으로 돌아갔을 즈음에는 내 존재 따윈 말끔히 있고 혹은 최대한 빨리 있기로 마음먹고 가집을 봉투에 넣어 내 이름과 주소를 적고 우표까지 붙여서 우체통을 찾아 넣는 어쩌면 우체국까지 갔을지도 모른다. 수고를 할 일이 없을 거라고 짐작했다. 그래서 어느 날 아침 집 우편함에 꽂혀있는 봉투를 보고 적잖이 놀랐다. 가집 제목은 돌베개, 지은이 이름은 그냥 지호라고 되어 있었다. 본명인지 필명인지 그것도 확실하지 않다. 아르바이트 하면서 분명히 이름을 몇 번 들어봤을 텐데 아무리 생각해도 떠오르지 않는다. 그래도 지호가 아니었던 것만은 분명하다. 사무용으로 보이는 봉투에는 보내는 주소도 이름도 적혀 있지 않고 동봉한 편지나 카드도 없었다. 굵은 흰색 실로 엮은 얇은 가집 한 권이 말없이 들어있을 뿐이었다. 그래도 등사판 같은 것이 아니라 깔끔하게 활판 인쇄를 했고 종이도 도톰하고 질이 좋았다. 아마 지은이가 직접 종이를 순서대로 포개고 두꺼운 표지를 얹어 한 권 한 권 정성껏 실로 엮어서 책의 형태로 만들었을 것이다. 제본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그녀가 혼자서 묵묵히 간의 수공업처럼 작업하는 광경을 나는 상상해 보았다. 잘 되지 않았지만 첫 장에는 넘버링 스탬프로 28이라고 찍혀 있었다. 넘버링 스탬프로 28. 한정판 중 28권째라는 말이다. 28권째. 다 해서 과연 몇 권이나 만들었을까? 가격은 어디에도 적혀있지 않았다. 원래부터 없었는지도 모른다. 나는 그 가집을 곧바로 펼쳐보지는 않았다. 한동안 책상에 놔두고 오며 가며 잠깐씩 표지를 바라보았다. 관심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지은 가집을 읽기에는 특히 그 사람이 일주일 전쯤 몸을 섞은 상태일 때는 나름대로 마음의 준비 같은 것이 필요한 법이라고 느꼈기 때문이다. 일종의 예의라고 할 수도 있다. 마침내 가집을 펼친 것은 그 주말
해질녘이었다. 창가의 벽에 기대어 겨울이 석양빛 속에서 그 책을 읽었다. 가집에는 전부 42수의 단가가 실려 있었다. 단가. 한쪽에 하나 결코 많은 편수는 아니다. 시작하는 말이나 맺은 말 같은 건 없고 출판 일도 없다. 그저 하얀 종이 위에 여백을 충분히 두고 수수한 검은색 활자로 인쇄된 단가가 줄지어 있을 뿐이다. 물론 훌륭한 문학작품을 기대하진 않았다. 앞에서도 말했듯이 그저 조금 개인적인 흥미가 있었을 뿐이다. 내 귓가에 수건을 문 채 어느 남자의 이름을 외치던 사람이 과연 어떤 단가를 지었을지, 하지만 가집을 읽는 사이 나는 스스로 그중 몇 편의 마음이 끌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나는 단가에 대해 거의 문외한이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문외한이지만. 그러니까 어떤 작품이 훌륭한 단가이고 어떤 것이 그다지 훌륭하지 않은지 객관적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 하지만 훌륭하고 아니고 하는 기준과 상관없이 그녀가 지은 단가 몇 편은 구체적으로 말하면 8수 정도? 내 마음속 깊숙이 와닿는 어떤 요소를 지니고 있었다. 이를테면 이런 단가가 있었다. 지금이란 때, 때가 지금이라면 이 지금을 끔적없는 지금으로 만들 수밖에. 산바람에 목베인이 말없이 수국뿌리에 6월의 물. 신기하기도 가집을 펼치고 끔찍한 한 검은 글 활자로 인쇄된 그 노래들을 눈으로 쫓거나 소리내어 읽노라면 그날 밤 보았던 그녀의 몸이 고스란히 내리에 떠올랐다. 그것은 이튿날 아침 햇빛 아래에서 본 딱히 인상적이지 않은 그녀의 겉모습이 아니라 달빛 받으며 내 팔에 안긴 매끄러운 피부에 감싸인 그녀의 몸이었다. 보기 좋게 동그란 젖가슴, 작고 단단한 유두, 성긴 검은색 음모, 흠뻑 젖은 성기, 오르가즘에 다다르자 그녀는 수건을 꽉 문 채 눈을 감고 내 귓가에 다른 남자 이름을 몇 번이고 안타깝게 불렀다. 이제는 기억도 나지 않는 어느 남자의 몹시 평범한 이름을 2번 다시는 만난 일 없네 생각하면서도 못 만날 리 없다고 생각하는, 만나려나 그저 이대로 끝나려나 빛에 끌리고 그림자의 발표. 그녀가 지금도 여전히 단가를 짓고 있는지 모른다. 물론 나는 모른다. 앞에서 말했듯이 그녀의 이름도 모르고 얼굴 역시 거의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기억하는 것은 책표지에 적힌 지호라는 이름과 창으로 흘러드는 창백한 겨울 달빛에 매끈하게 빛나던 무방비 상태의 부드러운 육체, 그리고 코옆에 별자리처럼 나란히 자리 잡은 2개의 작은 사마귀뿐이다. 어쩌면 그녀가 이미 세상에 없을지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어느 지점에선가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렸을 것 같은 기분을 떠질 수 없다. 그녀가 지은 많은 노래가 적어도 가집에 수록된 것 중 상당수가 의심의 여지 없이 죽음의 이미지를 쫓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도 이유는 모르겠지만 날부치에 목이 베이는 죽음을, 그것이 그녀가 생각한 진정한 죽음이었는지도 모른다. 오운에 쏟아지는 빗줄기에 섞여 이름도 없는 도끼가 황혼의 목을 베다. 하지만 어쨌거나 나는 그녀가 아직 이 세상에 어딘가에 있기를 마음 한구석에서 빌고 있다. 살아남아서 지금도 계속 단가를 지었으면 좋겠다고 문득문득 생각한다. 어째서일까? 어째서 굳이 그런 생각을 해야 할까? 이 세상이 나의 존재와 그녀의 존재를 연결해주는 요소라고 사실상 아무것도 없는데, 가령 길을 걷다 스친다 해도, 혹은 식당 옆자리에 앉는다 해도 서로 얼굴을 알아볼 가능성은 아마도 전혀 없을 텐데, 우리는 교차하는 두 줄이 직선처럼 한 지점에서 잠깐 만났다가 그대로 멀어진 것이다. 그 후로 긴 세월이 흘러버렸다. 매우 신기하게도 어쩌면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닐지도 모르지만 사람은 눈 깜짝할 사이 늙어버린다. 우리 육체는 돌이킬 수 없이 시시각각 소멸을 향해 나아간다. 잠깐 눈을 감았다가 떠보면 많은 것이 이미 사라져버렸음을 깨닫는다. 강한 밤바람에 휩쓸려 그것들은 확실한 이름이 있는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이나 흔적 하나 남기지 않고 어딘가로 달아가 버렸다. 뒤에 남는 것은 사소한 기억뿐이다. 아니, 기억조차 그다지 믿을 만한 것이 못 된다. 우리 몸에 그때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그런 것을 누가 명확히 단언할 수 있으랴. 그래도 만약 행운이 따라준다면 말이지만 때로는 약간의 말이 우리 곁에 남는다. 그것들은 밤이 익숙할 때 언덕 위로 올라가서 몸에 꼭 들어맞게 판 작은 구덩이에 숨어들어 기척을 죽이고 세차게 몰아치는 시간이 바람이 무사히 지나가기를 기다린다. 이윽고 동이특이 거센 바람이 잦아들면 살아남은 말들은 땅 위에 남몰래 얼굴을 내민다. 그들은 내게 목소리가 작고 낯을 가리며 다의적인 표현수단밖에 갖지 못할 때가 많다. 그럼에도 그들은 증인석에 설 준비가 되어 있다. 정직하고 공정한 증인으로서
그러나 그렇게 인내심이 강한 말들을 갖춰서 혹은 찾아내서 훗날에 남기기 위해 사람은 때로 스스로의 몸을, 스스로의 마음을 조건 없이 내놓아야 한다. 그렇다 우리 목을 겨울달빛이 내리는 차가운 돌베개에 올려놓아야 하는 것이다. 어쩌면 나 외에 그녀가 지은 노래를 기억하는 사람, 더욱이 그중 몇 편을 암송할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을지 모른다. 굵은 실로 엮은 얇은 자비 출판 가집은 이제 모든 이에게서 잊히고 이 28번 말고는 한 곳도 남김없이 흩어져 목송과 토송 사이 어딘가에 있는 무명의 어둠에 빨려 들어가 사라져 버렸는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녀 자신조차 설령 아직 무사히 살아있다 해도 젊은 시절 지은 단가 같은 건 변변하게 떠올리지 못할지도 모른다. 내가 이렇듯 그녀의 노래를 지금까지 기억하는 것은 그녀가 그날 밤 물고 있던 수건에 남은 잇자국과 기억과 이어져 있어서 그저 그래서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런 기억을 언제까지고 간직하고 있는 것에 깃바랜 가집을 때때로 서랍에서 꺼내 읽어보는 것에 과연 어떤 의미나 가치가 있는지는 나도 알지 못한다. 솔직히 말해 정말로 잘 모르겠다. 하지만 아무튼 그것은 훗날에 남았다. 다른 말과 생각은 전부 먼지가 되어 사라져 버렸다. 벤다, 베인다, 돌베개. 목덜미 갖다 대니 보아라, 먼지가 되었다. 참 이게 가집이라는 거군요. 처음 들었어요. 이 책 읽으면서요. 이렇게 노래 같으면서 시 같으면서도 살짝 끊어서 이렇게 저도 가집을 써볼까요? 매력 있는 것 같은데요. 가집이. 저도 이분이 어딘가에 살아 계셨으면 좋겠어요. 보니까 좋은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룻밤에 잠시나마 같이 있었지만 무라카미 하루키님은 참 이런 글을 참 잘 쳐. 이런 지금 시간에 말하기는 그렇지만 여자에 대해서는 정말 잘 아시는 것 같아요. 나이가 지금 몇 살이죠? 거의 70 다 되시지 않으셨나? 아니나? 59년생인가? 59년생이라 들었는데 이분이거든요. 그다지 훈남 같지도 않고 평범한 얼굴인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도 여자에 대해서는 세심하게 잘 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면은 다음 읽어드릴 건 크림에 대해서 읽어드릴 건데요. 시간으로 봐서는 이 정도로 하고 지금 4시 다 됐으니까 저녁쯤에 와서 다시 읽어드릴게요. 5시쯤에 한 6시쯤에 읽어드려도 되나요? 아니면 말고. 그럼 오늘도 정말로 바람이 붑니다. 봄을 알리는 시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활기차고 행복한 오늘 되세요. 사랑하고 사랑합니다.